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아날로그 트랜스미션, 아날로그 전송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1절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관해서 학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4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라인 코딩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와 레시버가 있는 것입니다. 샌더와 레시버 사이에는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시그널인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컴퓨터 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듈레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조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신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수신기에 도착한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다시 컴퓨터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디모듈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로 사용되는 것은 모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치, 모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모뎀인 것입니다. 통신 부분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수신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하는 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변조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디지털 변조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디지털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변환할 수도 있고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를 디지털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을 아날로그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학년 통신 시스템 시간에 아날로그 변조에 해당하는 AM, FM, PM에 관해서 학습한 것입니다. 이번 디지털 변조에서는 ASK 방식, FSK 방식, PSK 방식에 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ASK, 정연파의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 방식. 두 번째는 FSK, 정연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0일 경우와 1일 경우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설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Frequency Shift Keying 방식. 또 0일 때와 1일 때의 의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PSK, Phase Shift Keying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PSK와 ASK를 결합한 방식,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의 1의 1절 컨버전에 관련된 내용들, 개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트 레이트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수, 단위는 비트 퍼 세크인 것입니다. 보호율, 초당 전송되는 신호 요소수, 초당 전송되는 신호 요소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율은 항상 보호율과 같거나 보호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baud rate는 초당 전송되는 신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aud rate는 항상 bitrate와 같거나 bitrate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승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호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자동차에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객의 이동량, 비트 퍼 세크가 자동차의 이동량, 신호의 이동량입니다. 보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예제 5의 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이 전송되고 있는데 시그널 엘러먼트 즉 신호 요소 하나당 4비트가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개의 시그널 엘러먼트 신호 요소가 전송된다고 한다면 초당 비트 레이트는 얼마가 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 요소가 4비트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개의 신호 요소는 당연히 4000비트를 전송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S는 신호 전송률, N은 비트 전송률입니다. S는 N 곱하기 R분의 1, R은 신호 요소 수분의 데이터 요소 수, 신호 요소 하나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전송하는가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N은 S 곱하기 R, 1000 곱하기 4, 4000 비트 퍼 세크. 우리가 앞절에서 유도한 이러한 신호 전송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제 5a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은 8000 비트 퍼 세크로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우 레이트는 1000 보우인 것입니다. How many data element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 엘러먼트가 필요한 것인가? 이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각의 시그널 엘러먼트에 대해서 몇 비트의 데이터 엘러먼트가 존재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1000개의 신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전송되는 비트 수는 8000비트입니다. 신호 하나당 8비트가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엘러먼트의 수는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보우당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 how many signal element 신호 요소 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호가 필요한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신호 하나당 8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신호 256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각각의 신호 하나가 8비트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256개인 것입니다. 다음은 반송파 신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즉 디지털 데이터를 치로 나누는 신호,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송파를 우리는 보통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전파의 시로 멀리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전파에 실린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전파의 시로 멀리 보내는 과정을 변조 과정,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에 실린 정보만을 추출하는 과정, 복조,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는 일종의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정연파인 것입니다. 정연파는 또 진폭 주파수 의상으로 특징 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폭에 보내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실을지 아니면 주파수에 실을지 의상에 실을지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진폭에 싣는 방식이 ASK 방식, 주파수에 보내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실는 방식이 FSK, 의상에 실는 방식이 PSK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의 1의 2절 Amplitude Shift Keying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1 아니면 0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0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0인 구간에서는 반송파를 전송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반송파가 수신되는 구간에서는 1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가 전송되지 않는 구간은 0이라는 데이터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송파가 전송되는 구간은 1이 전송된 것입니다. 반송파가 전송되지 않는 구간은 0이라는 디지털 데이터가 전송된 것으로 복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ASK 변조된 파형입니다. ASK 변조된 파형에서 초당 5개의 신호 요소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 레이트는 5입니다. 또 초당 5비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 레이트는 5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 요소당 하나의 비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 요소에서 하나의 비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R은 신호 요소 수분의 데이터 요소 수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는 N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전송률 보호값과 비트 전송률 비트/색 동일한 것입니다. 대역폭 B는 1 플러스 D S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D는 해선 품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상수인 것입니다. B는 S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대역폭은 신호 전송률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로 대응시키면 B, 밴드 입수는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은 자동차 이동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이동과 관련되는 것은 신호 전송률 S인 것입니다. B는 S와 비례하는데 해선 품질에 따라서 D 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조된 신호를 후리에 변환해서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중심 주파수 FC를 중심으로 해서 양단의 주파수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 주파수 FC는 주어진 반송파의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밴드 윕스가 1 플러스 DS라는 것입니다. 신호의 밴드 입수는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신호의 밴드 입수가 넓으면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서킷, 해선에 전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Implementation of Binary ASK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ASK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ASK라는 것은 반송파의 진폭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0일 때와 1일 때 진폭을 두 개로 구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10, 110 디지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캐리어 웨이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캐리어 웨이브와 디지털 데이터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1이 곱해질 것입니다. 반송파가 그대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0이 전송될 것입니다. 반송파는 전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이 존재하는 구간에선 반송파가 전송되고 0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반송파와 0을 곱하기 때문에 전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실레이터, 발진기에서 생성된 반송파와 곱해주는 것입니다. 곱해주면 바이너리 ASK 신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OK, 온오프 키잉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키잉 방식에서는 0 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ASK 방식이 곧 OK 방식인 것입니다. 키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송파를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인 경우에 반송파를 보내고 0인 경우에 반송파를 보내지 않는 경우 0 전위를 사용하는 방식, 일명 온오프 키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SK와 잡음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바다 듣기만 해도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파도 위에 비가 내리면 파도의 높이가 물방울만큼 변할 것입니다. 그 빗방울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파도의 높이, 즉 진폭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빗방울을 잡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인 빗방울이 신호의 파도 높이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파도의 진폭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파도가 빨리 치다가 느리게 치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의 영향은 파도의 높이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진폭에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잡음은 항상 신호에서 진폭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잡음하면 진폭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잡음이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또 잡음이 의상에 변화를 주는 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잡음, 진폭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잡음하면 진폭입니다. 전자공학에서의 필수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ASK는 잡음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ASK 자체가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즉 보내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서 진폭이 변화해야 되는데 잡음에 의해서 진폭이 변하면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ASK 단점 잡음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SK의 대역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알아본 것입니다. 밴드 입수는 S 곱하기 1 플러스 D, D를 0으로 하면 B는 밴드 입수는 S와 동일한 것입니다. S는 신호 전송률, 초당 N개가 전송된다고 한다면 N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ASK의 밴드 입수, N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ASK 파형, ASK 방식으로 변조된 파형의 스펙트럼을 그리면 중심 주파수 FC를 부분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폭이 N 보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FC-2분의 N 보호, 이 지점이 주파수가 FC 플러스 2분의 N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FC 플러스 2분의 N 보호에서 FC-2분의 N 보호를 빼면 밴드 입수 N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그젬플 5회사, 예제 5회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통신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방향 통신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방향 통신에서도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홀 더플릭스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홀 더플릭스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두 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밴드 입수를 두 개로 디바이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밴드 입수에 해당하는 캐리어 웨이브의 프리퀀시는 서로 다르게 설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밴드 입수를 두 개로 나누고 각각의 밴드 입수에 해당하는 캐리어 웨이브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설정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가용 가능한 밴드 입수, 즉 어베이러블 밴드 입수가 각각의 방향에서 50kHz로 주어진 것입니다. 전체 대역폭은 100kHz일 것입니다. 100kHz를 두 개로 나누면 각각의 채널에서의 대역폭은 50kHz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 레이트, 즉 비트 레이트는 25K 비트 퍼 세크로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채널에서의 비트 레이트가 25K 비트 퍼 세크로 주어진 것입니다. 홀 더플릭스 ASK에서의 밴드 입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밴드 입수가 200kHz에서 300kHz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즉 밴드 입수는 100kHz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채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밴드 입수는 50kHz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50kHz의 밴드 입수를 갖는 채널인 것입니다. 또 다른 50kHz의 밴드 입수를 갖는 채널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송파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반송파의 주파수는 225kHz가 될 것입니다. 200에서 250이기 때문에 중간 주파수는 225kHz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중간 주파수를 중심으로 변조된 ASK 신호 파형이 전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송파의 주파수는 275kHz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50kHz에서 300kHz까지 대역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는 275kHz가 되는 것입니다. 통신 채널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송신하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회 1의 3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SK 방식인 것입니다. ASK 방식과는 달리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1인 경우와 0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인 경우에는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더 낮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1인 경우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 0인 경우에 낮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전송하면 수신단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0인지 1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조된 FSK 파형의
밴드 입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주파수가 두 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1인 경우의 주파수 FC1과 디지털 데이터가 0인 경우에 반송파의 주파수 FC0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먼저 대역폭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ASK와 마찬가지로 2분의 N, 2분의 N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대역폭은 FC1-FC0의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FC1-FC0의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N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FSK 파형에서는 ASK보다 대역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ASK보다 FC1-FC0만큼 대역폭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FSK의 장점은 잡음에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잡음은 진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ASK는 잡음에 민감하지만 FSK는 큰 잡음이 아닌 이상 작은 잡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음에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FSK 단점은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역폭이 FC1-FC0만큼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속 전송의 경우에는 FC1과 FC0의 차이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FC1과 FC0의 주파수 차이가 적다고 한다면 두 개의 신호 간의 인터페어런스,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FC1과 FC0의 값을 크게 설정한다는 것은 대역폭이 넓어진다는 단점이 또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SK에서는 대역폭이 커진다는 단점, 전송 효율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MFSK, 즉 멀티플 FSK에서의 밴드 입수의 분포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2FSK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0인 경우와 1인 경우, 즉 주파수를 두 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 하나당 만약에 두 개의 비트를 전송한다고 한다면 4개의 주파수로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티플 FSK에서의 대역폭의 분배에 관한 부분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MHz의 대역폭이 주어진 것입니다. 8개의 채널로 운영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8개의 신호를 전송하고 싶은 것입니다. 8개의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은 신호 하나당 3비트를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 8개의 채널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의 채널의 대역폭은 1MHz가 될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8MHz의 중심 주파수는 10MHz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측 첫 번째 채널의 반송파의 주파수는 10.5MHz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에서 11 사이. 다음은 11에서 12 사이. 반송파의 주파수는 11.5MHz. 12에서 13, 12.5MHz, 13에서 14, 13.5MHz의 반송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사용하는데 왼쪽 부분의 반송파 주파수 역시 마찬가지로 할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5회 1의 4 페이스 시프트 킹 PSK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ASK 방식은 잡음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FSK는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모뎀 설계 과정에서 ASK와 FSK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FSK는 일부 예전 모뎀 설계에는 다수 사용되어 왔으나 최신 모뎀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ASK는 PSK와 결합해서 일부 모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모뎀에서의 주된 변조 방식은 PSK 방식인 것입니다. PSK 방식은 잡음에 민감하지 않고 또 대역폭도 증가되지 않고 ASK와 대역폭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 의상의 경우에 세분해도 그 구분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페이스 시프트 킹 방식이 현재 모뎀 설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과 0이 디지털 데이터로 주어진 것입니다. 1인 경우 의상이 0도인 반송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의상이 180도인 신호가 뒤집힌 것입니다. 의상차가 180도입니다. 의상이 180도인 신호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1인 경우에는 의상이 0도인 반송파, 의상이 0도인 반송파, 0인 경우에는 다시 의상이 180도인 반송파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트 0이면 페이스 의상이 0도인 신호를 전송하고 비트 1이면 의상이 180도인 신호를 전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상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개 PSK 변조 방식에서는 컨스트레이션 다이아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호는 의상이 0도인 것, 또 하나의 신호는 의상이 180도인 것. 물론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파수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의상만 0도, 그 다음에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폭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다이아그램은 성운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뜬 모양을 본따서 그린 그림이다 해서 컨스텔레이션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BPSK, 즉 바이너리 PSK 시스템의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PSK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주어지면 1은 플러스 1로, 0은 마이너스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1은 플러스 1로, 0은 마이너스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반성파인 것입니다. 반성파하고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1을 곱하면 의상이 그대로 0도인 것입니다.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신호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의상이 180도인 파형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1을 곱해주기 때문에 신호의 의상이 그대로 0도인 것입니다. 다시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성파에 곱해주기 때문에 신호가 뒤집힌 의상이 180도인 신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오실레이트에서 생성된 반송파와 곱해주면 바이너리 PSK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PSK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PSK는 신호 4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다른 신호 4개를 사용하면 각각의 신호당 2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송 속도가 2배 개선되는 것입니다. 초고속 모뎀에서 사용하는 PSK가 멀티플 PSK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을 사용하는데 0도, 90도, 180도, 270도 의상차가 나는 신호 4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0도인 신호는 00에 해당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의상이 90도인 신호는 01에 해당되는 신호, 180도에 대응되는 데이터는 10, 270도는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컨스트레이션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의상이 0도인 신호는 0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90도인 신호는 01, 의상이 180도인 신호는 10, 의상이 270도인 신호는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2비트씩 분할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할한 것이 0, 1입니다. 0, 1이면 의상이 90도인 신호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의상이 90도인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2비트를 분할하면 1, 0입니다. 1, 0이면 의상이 180도인 신호, 파형이 거꾸로 뒤집힌 신호, 반전된 신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1, 0이면 의상이 1, 0이면 동일하게 180도, 의상이 반전된 신호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1, 1이면 의상이 270도인 신호, 의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상이 270도인 신호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0, 0인 경우에는 의상이 0도인 신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각각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2개의 비트씩 나누어서 하나의 신호 요소로 전송하는 방식, 전송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 모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의상을 더 세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APSK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8개의 의상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에는 3개의 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000은 의상이 0도인 신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11은 의상이 315도에 해당하는 신호에 대응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000, 001, 010, 011 등으로 의상차를 이용해서 8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PSK의 대역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의 경우에 반성파의 주파수는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파의 중심 주파수를 부근으로 해서 다양한 신호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는데 역시 N보우 신호 전송률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FC 플러스 2분의 N보우, FC 마이너스 2분의 N보우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FC 플러스 2분의 N보우에서 FC 마이너스 2분의 N보우를 빼면 대역폭은 N보우, ASK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PSK의 장점은 잡음에도 강건하고 대역폭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속 모뎀 설계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QPSK 시스템 구현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레이처 PSK입니다. 쿼드레이처 4개의 의상이 다른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 하나당 2개의 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주어진 것입니다. 00, 10, 01, 11이 주어진 것입니다. 의상이 다른 4개의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2비트씩 분할해서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2비트씩 분할하면 00, 10, 01, 11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신호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트를 이용해서 신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는 0101인 것입니다. 0101인 것입니다. 0은 마이너스 1로, 1은 플러스 1로 표현할 것입니다. 0은 마이너스 1로, 1은 플러스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0도인 반송파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곱해주는 것입니다. 0에 대응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의상이 180도 반전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이 1인 구간에서는 1이 곱해지므로 의상이 0도인 신호인 것입니다. 다시 0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이 반송파에 곱해지는 것입니다. 반송파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1인 구간은 의상이 0도인 신호가 그대로 전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신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는 0, 0, 1, 1입니다. 0, 0, 1, 1입니다. 0은 역시 마이너스 1로 변환시킬 것입니다. 1은 플러스 1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반송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비트에서 사용했던 반송파와 의상차가 90도 나는 반송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상파가 90도 나는 반송파에 0에 대응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의상차가 90도인 반송파가 뒤집 반전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0인 구간에서는 의상차가 90도인 신호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1인 구간에서는 의상차가 90도인 신호가 그대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파형, 두 번째에 해당하는 파형을 그린 것입니다. 이 파형과 이 파형을 합하면 최종 신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의상이 마이너스 35도인 파형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0, 0에 대응되는 신호인 것입니다. 1, 0에 대응되는 신호는 의상이 마이너스 45도에 대응되는 파형인 것입니다. 또 0, 1에 대응되는 신호는 의상이 135도, 1, 1에 대응되는 신호는 의상이 45도인 파형, 의상이 서로 다른 4개의 신호가 생성된 것입니다. 블록 다이아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비트로 분할된 데이터를 한 비트씩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0, 1, 0, 1 첫 번째 비트가 위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비트 0, 0, 1, 1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오실러이터에서는 반송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0도인 반송파를 생성한 것입니다. 의상차가 90도인 반송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의상차가 90도인 반송파를 생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에는 의상차가 0도인 반송파가 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들로 구성된 데이터에는
위상차가 90도인 반송파가 곱해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가 생성되면 두 개의 신호를 더하면 최종 QPSK 신호, 위상이 서로 다른 4개의 신호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설정된 것입니다. 하나의 스타, 별이 뜬 것입니다.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직선을 걷을 때 이 직선의 길이가 곧 신호의 진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각도가 이 신호의 의상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ASK의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은 모두 0일 때나 1일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단 진폭이 0이고 진폭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0일 때는 진폭이 0인 신호, 1일 때는 진폭이 일정한 반송파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PSK와 관련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진폭은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단 위상만 0도, 위상만 180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쿼드레이처 PSK, 4개의 위상으로 구분되는 신호에 대응되는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신호의 진폭은 동일한 것입니다. 4개 다 동일한 것입니다. 신호의 진폭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의상만 4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상 각도만 4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ASK, BPSK, QPSK에 관련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ASK를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PSK를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진폭은 동일하고 위상만 0도, 180도로 차이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쿼드레이처 PSK, 위상이 서로 다른 4개의 신호, 진폭은 동일한 것입니다. 위상이 서로 다른 4개의 신호가 생성되는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5의 1의 5절 쿼드레이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QA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에서 전송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호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신호를 발생시키면 하나의 신호당 전송되는 비트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의상의 변화각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상의 너무 작은 변화는 수신단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SK와 PSK를 조합한 방식이 QAM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메인은 PSK입니다. PSK를 더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ASK보다 PSK를 더 세분화하는 이유는 ASK 경우에는 잡음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SK를 너무 작게 세분화하면 잡음의 문제 때문에 신호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AM 방식, 즉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은 ASK와 PSK 컨비네이션, 결합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수의 신호를 발생시켜서 각각의 신호 간에는 그 구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하기 위해서 ASK와 PSK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For QAM 신호를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SK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폭은 4개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의상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8QA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도 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폭은 2개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폭은 2개. 진폭이 작은 경우, 큰 경우, 작은 경우, 큰 경우, 작은 경우, 큰 경우 2개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상은 4개로 세분한 것입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8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신호를 대응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로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000에 대응되는 신호는 신호의 진폭이 이러한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은 0도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001은 의상이 0도이고 신호의 크기가
진폭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010은 위상이 90도인 신호입니다. 011도 위상이 90도인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010과 011은 신호의 진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110도, 111도 신호의 진폭이 다른 것입니다. 위상은 270도로 동일하지만 신호의 진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AQAM 신호를 그린 그림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AQAM을 사용하기 때문에 3비트씩 분할하면 되는 것입니다. 101, 100, 001 등으로 3비트씩 분할한 것입니다. 각각의 3비트에 해당하는 신호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101입니다. 101입니다. 위상이 180도인 신호, 진폭이 큰 신호인 것입니다. 진폭이 큰 신호인 것입니다. 위상은 180도. 반전된 신호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입니다. 100은 진폭이 작은 신호, 위상은 180도. 따라서 위상이 180도이면서 반전된 신호인 것입니다. 같이 반전된 신호이지만 진폭이 큰 신호, 진폭이 작은 신호인 것입니다. 진폭이 큰 신호, 진폭이 작은 신호인 것입니다. 다음 3비트는 001인 것입니다. 001은 위상이 0도인 신호인 것입니다. 진폭은 큰 신호인 것입니다. 진폭은 큰 신호, 위상은 0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00, 010, 011, 110, 111에 대응되는 신호를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AQAM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AQAM 방식으로 변조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이 1초 간격이라고 한다면 신호 요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송된 것입니다. 보우 레이트는 8이 되는 것입니다. 전송된 비트는 신호당 3비트이므로 24비트가 전송된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레이트는 24비트/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QAM에서의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QAM에 관련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뎀 설계자가 구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현해도 되고, 이와 같이 구현해도 되고, 이와 같이 구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폭을 0인 경우, 또 진폭이 이러한 크기를 갖는 경우, 또 진폭이 이러한 크기를 갖는 경우, 진폭을 3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상 또한 0도인 경우, 45도인 경우, 90도인 경우 3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 QAM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폭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의상만 4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호흡 QAM을 구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16QAM, 16QAM의 경우에 컨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 점이 16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뎀 설계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16QAM에 관련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진폭을 3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의상은 12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는 진폭은 4개, 의상은 8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는 진폭은 2개로 변화시키고 의상을 8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쿼드레이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대역폭은 ASK나 PSK 대역폭과 동일한 것입니다. PSK와 ASK의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ASK와 PSK 대역폭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AM 초속 모뎀에 널리 사용되는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5회 2절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컨버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은 이미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AM, Amplitude Modulation, FM, Frequency Modulation, PM, Phase Modulation이 있는 것입니다. 변조를 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Hz에서 20kHz까지의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청 주파수를 그대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낮은 주파수인 F를 20Hz로 설정하고 그때 필요한 안테나의 길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설계할 때 보통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4분의 1 파장 안테나나 반파장, 2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설계할 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F가 20Hz일 경우에 라무다는 F분의 C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라무다의 4분의 1이 되는 값은 3750km인 것입니다. 안테나의 길이가 3750km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인 20kHz를 대상으로 안테나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4분의 1 파장 안테나의 길이는 3.75km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변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조를 한다는 것은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FM에서는 88MHz에서 108MHz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88MHz에서 108MHz 대역을 사용하는 반송파의 캐리어 웨이브에 보내고자 하는 전송 신호를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길이를 계산하면 약 1m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변조를 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 변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은 하나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변조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변조한 후 전파를 송출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조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인 것입니다. 변조를 해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아날로그 변조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 FM, PM이 있는 것입니다. 5의 2의 1절 Amplitude Modulation, 즉 AM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방식은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Modulating Signal,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반송파가 준비된 것입니다. 훨씬 높은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일종의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인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방식이 AM 변조인 것입니다. AM 변조에서의 대역폭은 EB인 것입니다. 원래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을 B라 하는 경우 변조한 신호의 대역폭은 EB,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입니다. DSB, SC, DSB, TC, SSB, VSB 등 우리가 수학적으로 깊게 다뤄본 내용입니다. AM 신호의 발생과 관련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오실레이터 발진기에 의해서 반송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와 곱하면 AM 변조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원래 신호의 대역폭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와 관련된 파형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반송파입니다. 캐리어 웨이브입니다. 정연파로 주어지는 높은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조된 신호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DSB-SC 변조 신호인 것입니다. 주파수 변조 FM에 관련된 파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equency Modulation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반송파입니다. 정연파인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정연파, 전자기파가 주어진 것입니다. FM 변조에서는
반송파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파형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상도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파수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가장 높은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주파수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파수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변화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반송파의 주파수의 변화를 추출하면 곧 메시지 신호를 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상 변조된 파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 변조된 파형을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신호,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반송파에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정연파가 반송파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반송파의 의상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 곧 PM인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인 것입니다. 반송파의 의상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한 파형인 것입니다. 의상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폭 변조 A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plitude Modulation입니다. AM 변조 방식은 현재 상용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대부분 음성 신호를 송출할 때 사용하는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메시지 신호, modulating signal을 나타낸 파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그대로 전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를 변한 파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AM 변조된 신호를 나타낸 것입니다. DSB TC 변조된 신호의 파형일 것입니다. 다음은 A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 밴드 입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신호의 대역폭은 신호 대역폭의 2배인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대역폭 B라고 한다면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2B가 되는 것입니다. AM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10kHz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 하나마다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10kHz의 대역폭을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AM 방송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530kHz에서 1700kHz까지입니다. 이 주파수 내역 내에서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송국이 갖고 있는 대역폭은 10kHz인 것입니다. AM에서 요구되는 토탈 밴드 입수는 신호의 대역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의 2배가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파수 성분들은 AM 변조된 주파수 성분들은 반송파의 주파수를 중심 주파수로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대역폭이 2B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국에 할당되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AM 주파수 대역은 530kHz에서 1700kHz까지입니다. 이 주파수 내에서 각각의 방송국에 10kHz의 대역폭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주파수가 특정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반송파의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KBS 제1라디오 방송인 경우에 이 반송파의 주파수가 711kHz인 것입니다. KBS 라디오 방송에서는 항상 여기는 711kHz KBS 제1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라는 멘트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FC가 711kHz라는 것입니다. 예제 13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시그널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디오 시그널의 대역폭은 4kHz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오디오 시그널을 AM 변조하는 것입니다. AM 변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역폭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FCC 레귤레이션, 즉 FCC 규칙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FCC는 미 연방통신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4kHz면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2배, 이 8kHz가 되는 것입니다. DSB 방식에 의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4kHz의 신호 대역이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면서 대역폭이 더블 사이드 밴드, 양쪽 측대파에 관련된 대역폭, 즉 OA의 2절 Frequency Modulation FM 변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 즉 변조 대상이 되는 Modulating Signal인 것입니다. 반성파인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의 정연파로 주어지는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반성파의 주파수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조시키는 것이 곧 FM 변조인 것입니다. 반성파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반성파의 주파수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파의 진폭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반성파입니다. 변조된 신호입니다. 이와 같이 변조된 신호는 대역폭이 2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B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AM에 비해서 더 넓은 대역폭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FM 변조한다는 것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파수가 생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지만 신호 대역폭의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타는 모듈레이션 인덱스, 즉 변조 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VCO,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FM 변조한 파형입니다. 이와 같이 FM 변조된 파형은 대역폭이 신호의 대역폭에 비해서 10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는 중심 주파수 FC, 즉 반성파의 주파수입니다. 중심 주파수 FC 부근에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보통 신호 대역폭의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신호 대역폭의 10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대역폭은 신호 대역폭의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방송에서 신호 대역폭을 15kHz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청 주파수 대역 거의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을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방송은 음악 방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청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을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15kHz이기 때문에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150kHz, 즉 10배가 될 것입니다. 방송국과 방송국 간의 가드밴드 보호 대역을 고려하면 하나의 방송국에 할당되는 대역폭은 200kHz가 되는 것입니다. FM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는 88MHz에서 108MHz까지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내에 방송국 하나당 200kHz의 대역폭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FM 밴드 얼로케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주파수 범위 내에서 특정 방송국에 할당되는 주파수에 관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FM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88MHz에서 108MHz까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방송국 하나당 200kHz의 밴드 입스가 할당될 것입니다. 그 밴드 입스의 중심 주파수가 곧 그 방송국에 할당되는 반송파의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오디오 시그널, 즉 주어진 신호,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대역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호 대역폭의 10배가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오디오 시그널의 대역폭은 15kHz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을 음악 방송을 위해서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150kHz, 10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FM 방송국에 할당되는 최소의 대역폭은 150kHz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드밴드를 고려하면 200kHz가 할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제 14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시그널에 밴드 입스가 4MHz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디오 시그널의 밴드 입스가 4MHz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FM 변조한 경우에 밴드 입스 대역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디오 시그널의 대역폭이 4MHz이기 때문에 10배를 하면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40MHz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모듈레이션 의상 변조 PM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팅 시그널 즉 변조 대상이 되는 시그널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반송파인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정연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PM 변조된 신호의 파형인 것입니다. 반송파의 의상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의상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PM 변조된 파형의 밴드 입스, FM 변조와 유사한 것입니다. 2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B가 되는 것입니다. 베타는 변조 지수, B는 신호의 대역폭이 되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를 미분해서 FM 변조하면 그것이 곧 PM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PM 변조된 파형의 대역폭, FM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PM과 FM은 유사한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반송파를 정연파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사인 세타 T가 되는 것입니다. 진폭 A와 각도 세타 T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A 코사인 세타 T에서 세타 T는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즉 2파이 FCT 플러스 파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타 T가 2파이 FC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FC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FM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2파이 FCT 플러스 파이를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PM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FC나 파이는 모두 A 코사인 세타 T에서 각도에 포함되는 파라메타인 것입니다. 따라서 FM이나 PM 모두 각도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변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용 라디오 방송의 구현에 훨씬 유리한 FM이 지금 현재 FM 라디오 방송에 채택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FM과 PM은 유사한 변조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AM, FM, PM에 관련된 내용은 3학년 교과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적으로 깊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